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뉴스 속보를 통해서 결과는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역 4년, 실형이 여전히 유지가 됐고요. 다만 이제 벌금과 추징금은 1심 선고 형량보다 각각 10분의 1로 감액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 중에 일부 무죄로 파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과 추징금이 상당 부분 감액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법정에서 구두로 듣고 메모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낭독한 주문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우선 전제하고요.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에 재판부에서 이 판결문 요약본을 언론인들에게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판결문을 확보를 해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선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형량은 징역 4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기대했던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 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1심에서 5억 원 선고가 됐었으나 항소심에서는 10분의 1인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추징금 역시도 1심에서 1억 3천여만 원 선고가 됐었으나 항소심에서 1천여만 원으로 10분의 1 규모로 감액됐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이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에 사모펀드 관련된 중요 혐의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있었죠.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던 것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범죄 수익 규모도 상당 부분 덜게 됐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저 혼자 마음속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무죄가 나와야 한다, 나올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부분, 표창장 위조 혐의가 그렇고요. 그리고 1심 선고 형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을 법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중에 한 가지는 성취가 됐는데 한 가지는 성취가 안 됐어요. 성취됐다는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무죄로 바뀌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표창장 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혐의는 14개라고 하지만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공소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5개 혐의입니다. 그 중에 1심에서 11개 혐의가 전부 또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그리고 2019년 9월 7일에 9월 6일에 기소했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비롯해서 5개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1심과 항소심이 달라진 점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2018년 1월에 미공개 정보를 듣고 실물주권,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했던 것, 이것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봤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대신에 표창장 위조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부분 하나는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있었죠. 김경록 PB로 하여금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해서 보관하게 한 혐의, 이것이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다라는 취지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죄로 바뀌고 하나는 유죄로 바뀌었는데, 그 비중을 치자면 무죄로 바뀐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이 굉장히 큰 혐의입니다. 전체 15개 혐의 중에 법정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사문서 위조, 이런 혐의들은 법정 형량이 대체로 징역 5년 이하, 그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정도인데, 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1년 이상 20년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 미공개 정보 이용이 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형량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게 뭐 무죄 판단이 나왔어도 징역형 형량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무죄로 뒤집힐만 하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정 안에서 그리고 법정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정경심 교수가 아닌 제3자가 제3의 PC를 이용해서 표창장 재발급 작업을 했을 수 있다 라는 점이 확신이 갔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을 하면서 우선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을 했던 여러 가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단부터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대 강사유계실 PC 1, 2호, 그리고 그 밖에도 위법 수집 증거를 다투던 쟁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광보 씨 자택에서의 압수수색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 지인들의 계좌 거래 내역 압수수색 과정이라든지, 또는 김경록 씨가 다니던 이 증권회사의 녹취 파일 압수수색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적법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보관자에 의해서 PC가 제출됐다. 그리고 그 조교는 본인이 임의 제출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임의 제출물에 대한 압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즉, 그 이후에 파일을 추출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생략돼도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전자정보 매체,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지, 또는 보관자 또는 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를 하든지, 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명확한 규정들이, 절차들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임의 제출 형식에 대해서는 법의 사각지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이 재판부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비춰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에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이 전자정보 매체에 대한 임의 제출 압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표창장 말씀을 계속 드리던 차였죠.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전문가의 박지훈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 포렌식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근거들, 그리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1심 끝나고 나서 이런 본격적인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제출됐고, 더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검찰이 이 PC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PC를 본체를 통째로 검찰청사로 가져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구동됐음을 입증하는 근거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됐고 구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정상 종료됐고 정상 구동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다 배척했습니다. 다 배척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이 PC가 어디에서 사용 중이었는지, 방배동에서 사용됐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맞는 것이고, 동양대에서 당시에 사용 중이었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탄핵돼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사용 중이었는지, 그리고 그 PC의 최종적인 출력 기록이 없었다는 부분까지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죄의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이것을 판단을 제쳐놓고 다른 증거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판단을 제쳐놓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단의 주장,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과 같이 당시에 이 PC는 동양대에서 사용 중이었고, 그리고 출력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이 PC에서 출력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너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히 못하겠다면 그동안 정경심 교수 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전문가 증인을 불러서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좀 뒷말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표창장 위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이것을 입시 서류로 제출한 뭐 위조 사문서 행사라든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서울대나 부산대 입시 서류로 제출해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줄줄이 다 유죄가 나왔고요. 7가지 경력 서류라고 하는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도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도 전부 다 내용이 허위다라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 딸을 보조연구원으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 금원을 320만 원을 지급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 판단을 유지를 했습니다. 펀드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이미 2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왔었죠. 가장 사모펀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의 거짓 변경보고 혐의, 이 2가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고요. 나머지 3개 혐의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 이 3개 혐의 중에 미공개 정보 이용이 상당 부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2018년 1월에 코링크 PE로부터 WFM 주식 실물주권 12만 주를 동생과 함께 매수를 해서 동생이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듣고 취득한 주식이다라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쟁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코링크 PE냐 아니면 WFM 전 대표이사 우국환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1심에서는 코링크 PE가 아니고 우국환이 거래 당사자다, 매도한 당사자가 우국환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코링크 PE가 매도 당사자다 라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코링크 PE가 사업 주체고 경영자인데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모를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생산해낸 주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 교란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판단이 됐고, 설사 그 거래 당사자가 우국환이라고 하더라도 우국환 역시도 이런 정보 비대칭에 있지 않았다,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형도 10분의 1로 줄었고요. 그리고 추징금도 10분의 1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장내에서 매수를 했던 주식이 있었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다라고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당 부분이지만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다소 달라졌고요.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얻었다, 그것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동되기 때문에 실제 미실현이익이 됐든 실현이익이 됐든 정경심 교수가 취득한 이익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그간 변호인단이 주장해왔던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인들의 계좌를 통해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을 다 그대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거나 또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의 백지신탁이라든지 매각 의무를 지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을 충분히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피고인이 정경심 교수가 차명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판단의 문제, 판단의 여지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이것을 유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작 관련 혐의가 3가지가 있죠. 증거인멸교사 혐의, 위조교사 혐의, 은닉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었고요. 나머지 2개는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심에서는 유죄 하나, 무죄 둘이었는데 이번에는
유죄 둘, 무죄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가 유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코링크 피 관계자들로 하여금 동생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인멸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증거 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코링크 피 관계자들에게 청문회 전국부터 말이죠. 이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바뀐 부분은 이렇습니다.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는데요. 김경록 PB로 하여금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동양대에 함께 내려가서 연구실 PC를 반출해서 이것을 보관하도록 부탁한 것, 이것이 증거 은닉을 교사한 것이다. 1심의 판단 기준은 이 정경심 교수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한 교사범이 아니고 김경록 PB와 함께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본인의 증거를 은닉한 거기 때문에 교사범이 아니고 공동정범이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맞다. 그래서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이 교사를 위한 증거 은닉 행위를 위한 준비 단계였지 그것이 공동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법정에서 선고된 요지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자료를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평소와 달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어요.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본법정과 중계법정을 포함해서 총 28명만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섰다가 미처 방청을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이제 밖에서 방청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었던 분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고함을 치기도 하셨고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 집행유예다.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 당장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국한 회장이 설사 거래 당사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실물주권을 매도하고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뒤로는 장내에서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국한 씨가 본인은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 알았다면 내가 주식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집한 것이 스스로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을 자백하는 셈이 되니까 그 우국한 회장의 주장이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뒤에서 장내에서 매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것은 우국한 회장의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이 포렌식 관련한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이 탄핵 증거들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됐고 그거를 직접 포렌식한 박지훈 대표라든지 고일석 기자는 표창장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결과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시 경력 서류에 대해서도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된 초기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 비슷한 경로와 과정을 거쳤을 시기였는데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 10여 년 전에 그 입시제도를 평가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 항소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귀담아 듣는 것으로 보여서
입시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전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입시 한 덩어리, 그리고 펀드 한 덩어리, 그리고 증거는 열애로 치고 이 입시와 펀드 중에 어느 쪽이 더 절실했을까, 무죄를 받는 것이 절실했을까. 사실은 형량은 펀드가 더 크다고 봤지만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는 것이 더 절실했을 거라고 예상돼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입시 관련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 이 딸 조양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한 달 밀어놨습니다. 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본 뒤에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요. 그럼 만약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되면 부산대 의전원을 수료했기 때문에, 졸업했기 때문에 의사국시를 통과해서 지금 인턴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설사 그와 같은 조치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행정소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사건으로 다투게 될 테지만 딸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것을 더 간절히 원했을 거라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무죄로 뒤바뀐 부분, 핵심적인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다 무죄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입시 관련 혐의는 예상을 뒤엎고 그대로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한편으로 분노도 치솟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고 결과가 어찌 나오든 여러분께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또 제 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겹게나마 방송을 켜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추후에 판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확인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또 추가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면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울해하고 계시고 원통해하고 계시죠. 하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1심에서도 그랬고 항소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죄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상급심을 가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그대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심까지 가기까지는 정경심 교수 측만 항소를 했던 건 아닙니다. 검찰도 항소를 했어요. 무죄난 5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해달라, 그리고 형량을 높여달라 라고 항소를 했는데 검찰의 항소 내용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제외하고는 다 기각이 됐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고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표적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 증거 수집 과정에 숱한 위법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또는 보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1심 과정에서도 그렇고 2심 과정에서도 그렇고 줄곧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공백이 있는 부분, 특히 이 외부 저장 매체에 대한 임의 제출 방식의 압수, 그리고 그 압수한 저장 매체에서 파일을 추출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의 보관자 또는 임의 제출자,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이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판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고심,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항소심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희망을 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나중에 대법관을 갈 수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본인들이 이 법의 공백에 따른 판례를 처음으로 만들자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걸었던 것인데 이런 기대는 오늘 산산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표적 기소였다. 그리고 이런 증거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뭐 검찰은 뭐랄까요? 뭐 범죄의 뭐 평등성, 형평성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당시 입시제도와 지금의 입시제도는 엄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학부모들, 많은 교사와 대학 교수들께서 저한테도 제보를 해주시고 재판부에 탄원서도 넣어주시고 그 시기에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업무방해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이미 대부분 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나마 미진한 부분이 있고 판단을 보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심리가 미진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PC가 사용 장소가 어디였는지 또는 최종 출력된 기록이 없어. 그럼 어떤 PC로 출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사문서를 누가 위조했는지 누가 재발급을 했는지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판단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않고 보류한 채로 유죄 선고를 했거든요. 이런 거는 심리미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가서도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 다만 정말로 아쉬운 것은 오늘 이 선고 공판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구치소로 가서 석방이 돼서 나오는 정경심 교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기대를 내심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구치소로 갈 일은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소식 전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했네 했어 이런 태도로 바뀌거나 또는 관심을 떼거나 이렇게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좇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대법원 가서 다시 한번 다른 판단을 받아보자 그것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수가 존재할 겁니다. 저는 후자에 서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